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민간 국방장관, 현직 기관사 고용장관 파격이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장관 인선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총 11명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 제목에 나와 있죠. 민간 국방장관이 지명이 됐다. 안규백 의원, 지금 이제 5선이죠. 그래서 국방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국방 관련해서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이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요. 군인이었었던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민간인 국방장관이 이번에 지명이 됐다라는 것. 또 하나, 현직 기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김영훈 철도기관사. 여기 바로 나와 있죠. 밝게 오는 모습. 김영훈 철도기관사, 현직 철도기관사가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 지명이 된 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인사들이 이번 장관 인선에 있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한국일보는 여기에 주목을 했는데요. 조선일보는 다른 데에 주목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이 첫 내각의 AI 기업인들. 네. 이번에 발표한 장관 인선 관련해서 11명 장관 후보자 중에 여기 좀 볼까요? 과기부 장관의 이 LG AI 연구원장, 네, 배경훈 연구원장이 이번에 또 이 지목이 됐고요. 중기부 장관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또 지목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게 하정우 이 AI 미래기획수석도 네이버 클라우드 이 이노베이션 센터장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기업 출신 인사들이 곳곳에 좀 중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인사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 관련한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회계 투명화 철회, 노동계 정부 압박, 대선 청구서 꺼냈다라는 거죠. 네, 윤석열 정부 때 실시를 했었던 거죠.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정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지원 안 합니다라고 했었는데 이거 철회해주세요라고 노동계에서 정부한테 이 국민일보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선 청구서를 꺼내들었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청구서 대로 돈을 다 낼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과다 계상된 건 없는지 그보다 앞서서 이 청구서가 나한테 온 건 맞는 건지 알아보고 돈을 낼 때 내더라도 내야 되겠죠. 이 부분 이재명 정부 고심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트럼프 이란 정권 교체 첫 언급, 하메네이 응징. 네. 어제 저희도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이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을 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메네이가 응징하겠다,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새벽에 응징에 나섰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란이 이 카타르 그리고 이 이라크 안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실제로 실시를 했다라는 거. 다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우리 한 새벽 5시쯤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미국인 사상자 없어요. 공격 사전에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미리 공격할게요. 라고 고지를 하고 공격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싶은데 관련해서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오전 7시가 조금 넘어서 무슨 소식이 들려왔느냐.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체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빠르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관련한 얘기 잠시 뒤에 제가 전문가 연결해서 직접 좀 대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대통령실 모든 부처 비상체제로.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이런 얘기들 지금 이란, 이스라엘, 대체 우리나라 유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이 지금 현재 시계제로 상태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 처음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대통령실도 그렇고 모든 부처 다 지금 중동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 비상체제로 근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경제, 안보 다 모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당장 유가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바로 이겁니다. 여기 좀 뿌연 연기 같은 거 좀 보이시나요? 불난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쿨링 포그입니다. 여기 쪽방촌인데 쪽방촌은 에어컨도 없고요. 지금 이 선풍기를 틀려고 해도 전기요금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쿨링 포그, 이 안개처럼 물을 위에서 살살 좀 뿌려줘서 온도를 좀 낮춰주는 쿨링 포그가 또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더위도 가난도 모두한테 좀 공평하게 오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눈길 가는 기사 갖고 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너무 더워서 쿨링 포그를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부터는 또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같이 볼까요? 23일 오후 제주도에서 시작한 비가 어제 오후에 제주도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요. 24일 오늘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비구름대는 제주, 남부지방, 중부지방을 차례로 쭉 훑고 북상을 하면서 저녁에 비를 뿌리고요. 24일 새벽 전남, 경남, 그리고 오전 중에 충청, 전북, 경북,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얘기인즉슨 지금 출근길에는 비가 안 오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퇴근길에는 비가 올 거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우산 출근길에 꼭 챙기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약속 대련.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모든 분께 축하한다. 이스라엘과 이란 완전한 휴전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점부터 전쟁은 종식으로 간주하겠다. 살짝 단어가 조금 애매모호한 감이 있죠. 완전한 휴전입니다가 아니고요. 휴전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점부터 전쟁은 종식입니다가 아니라 종식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살짝 좀 여운이 남는 완전한 휴전이란 단어를 쓰면서도 뭔가 여운이 남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아까 뭐 새벽에 뭐 이란이 뭐 보복했다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오늘 밤사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같이 좀 볼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새벽 우리 시각 기준 오늘 새벽 1시 55분에 어떤 속보가 나왔느냐.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작전 명하여 승리의 선포입니다. 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라크 미군 기지에서 우리 방공체제 가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에서 이라크, 카타르 두 군데에 있는 이 미군 기지를 같이 공격을 한 거죠. 방공체제 가동을 했고 그리고 나온 얘기가 카타르 미군 기지 공격을 받았지만 사상자는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 7시 10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전문가시죠. 네, 지금 중동 전문가십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원이신 백승훈 교수님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조금 전 한 7시 10분쯤에 완전한 휴전을 했다라는 소식이 먼저 들려와서 아니 밤새 미사일 쏘고 뭐 요격을 하고 그랬다는데 갑자기 완전한 휴전이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저희 이 SNS 글 다시 한번 볼까요? 트럼프 거. 네. 근데 교수님 이 멘트가 좀 애매한 게 휴전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완전한 종식으로 간주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진짜 종식이 되고 완전한 휴전인 거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휴전을 한 상태에서 이제 휴전 협상이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종식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 그 모든 협상의 주체자들이죠. 네. 이스라엘, 이란, 이에게 압박을 주는 겁니다. 나는 끝난 것으로 알 테니 이 협상 12시간 안에 니네 잘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게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니네도 그만 끝내.
라고 지금 사실상 압박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휴전 협상이 뭐 완전한 합의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새벽 사이에 이란이 또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란이 보복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란의 선택지 한 3가지 정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볼까요? 네, 이란의 선택지 보통 이 주둔한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거나 정유시설을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교수님 사실 이 선택지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였는데 이걸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이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가장 효과가 영향력이 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영향력은 크지만 또 반대로 이란에게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고 네. 지금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타격하는 것을 먼저 선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이란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전이고 또 거기에도 더해서 이게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하에서 할 수 있는 카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네. 정유시설 파괴라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자기네들이 작전을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우발적인 사태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은 자기네들이 미리 다 통제하에 자기네들이 컨틴전시 우발 사태도 다 계산하고 할 수 있는 안전한 어떻게 보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상당히 이번에 승리의 선포라고 하는 작전명에 맞게 네. 되게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전략적 목표를 수행한 작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토요일 날 간밤에 폴도라고 하는 이란의 핵시설, 가장 지중화가 잘 돼 있는 그 시설을 B2 폭격기가 벙커버스터, 관통탄으로 공격을 14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14발 숫자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핵심 중동 군사 전략에선 핵심 기지라고 하는 우데이드, 카타르에 있는 우데이드 공군 기지를 딱 14발을 갖고 공격을 했거든요. 네. 적으로 우리가 14발을 맞았으니 우리도 미국 군사작전의 심장부인 우데이드 공항을 14번 때렸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위권을 발동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내부적 메시지도 주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목적에 맞게 잘 수행된 작전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목적에 맞게 좀 잘 수행이 됐다. 그리고 입장에서는 3개 정도의 이 가능성이 이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중에서 완전히 이란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어떤 공격이라고 하면 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거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 이란한테 했었던 그 공격 벙커버스터 14발 그 14발 똑같이 갚아주는 그런 상황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좀 이란이 간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이게 글쎄 이게 똑같이 14발은 14발인데 타격감이 미국이 이란이 받은 것만큼 그 정도의 타격감을 받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SNS로 이 새벽에 또 뭐라고 올렸느냐 공격 이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같이 볼까요? 이란 공격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란 미사일 14발 중 우리는 13발을 요격을 했다. 한 발은 좀 쓸데없는 데 가갖고 우리가 그냥 개의치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란의 대응이 매우 약했다. 미국인 사상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이란이 카타르 미국 기지 공습 전에 미국에 미리 알려줬다.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증오는 없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근데 이게 우리 다 요격을 했고 무엇보다 사전에 공격 계획을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의 전략이 잘 해서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도 협상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냥 협상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이런 공격을 하겠다고 미국한테 알리고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트럼프의 리더십에 또 한번 좀 헛웃음을 좀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보통 이런 약속 대련이 되면 받는 국가는 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서로 이렇게 그 신사협정처럼 말을 안 하고 오케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협상이 진행된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으니 네. 대화로 풀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그걸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솔직히 조금 그런 기싸움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좀 더 추켜 세워주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역시 트럼프의 리더십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건 사실 이란 쪽에서도 좀 우리 같이 협상을 하자라는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와 같은 그런 공격 방식이었었는데 굳이 그 물밑의 내용들을 밝히지 않고 통상적으로 밝히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줘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공개적으로 SNS에 쓰는 게 이게 또 맞는 거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리더십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마찬가지로 교수님 말씀처럼 이란이 알려주고 공격을 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모른 척하고 다행히 우리 사상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됐었는데 알려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더 이상 증오하지 마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에서는 이란이 또 약간 뭐 호구 아닌 호구처럼 비춰질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란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이란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로 최고 그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제 그 최고 안보회의에서 결정만 하면 막을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당연히 위협적인 카드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엔드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자충수고 여러 가지 위협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그 미국과 면서도 국제사회에서는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자기 세력들로 이끌어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그 봉쇄는 국제사회에서 이란을 외교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인도, 중국에게도 큰 타격을 주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거의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말씀드린 대로 또 중동,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의 그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지금 원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사이가 나쁘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는 다양한 기관, 그다음에 국제기구에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자위권 발동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국제법 위반이다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왜 이스라엘은 NPT, 비확산 체제에 들어와 협약에 사인도 하지 않고 핵무기를 다 가진 걸로 아는데 왜 저 국가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이런 상황이 되느냐. 너네들 이란을 얘기하려면 너네들부터 이란 비확산 협약에 사인을 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파트너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국가 예산의 85%가 석유판 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무기도 되지만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들의 여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우선 외교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국가들한테도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잘 알고 지금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하고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 되게 잘 해주셨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큰 카드긴 하지만 이건 또 가장 큰 카드이기 때문에 막상 또 정작 꺼내들기도 어려운 카드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사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런 만평이 있었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미사일인가요? 핵시설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인 것 같습니다. 벙커버스터를 한 손에 들고 내려보고 있어요. 밑에는 이란이 지금 누워있죠. 이란이 상당히 지금 상태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내 말대로 한다. 2. 너 터지고 내 말대로 한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뭐 이런 식의 지금 만평이 나와 있어요. 교수님. 사실 이 만평의 얘기는 어찌 됐던 간에 내 말대로 해라는 트럼프식의
트럼프식의 이 방식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12시간, 뭐 각각 12시간씩 해서 지금 뭐 휴전 협상에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내주는 거 없이 본인들 주장을 그냥 그대로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는 강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만평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게 바로 강압 외교의 핵심입니다. 힘을 이용해서 강압국, 상대국이 내가 원하는 안을 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2시간 안은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진정성 있는 협상이 진행될 겁니다. 근데 이 협상 안에서 네. 이란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꾸 딴지를 걸거나 네. 미국의 협상을 안 받으려고 할 때는 그 레버러지, 지렛대를 올리겠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는 또다시 타격이나 아니면 협상이 결렬되고 우리가 또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의 메시지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의 장이 열렸으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협상을 임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뭐 타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12시간의 이 휴전 상황은 네. 거의 시간이 협상이 체결되는 임박에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협상 결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또다시 소위 말해서 분란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일단 지금 국면은 협상 국면에 들어왔고 미국은 압박을 통해서 이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지고 이란은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이 12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 정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일단 휴전 협상에 들어갔고 물론 결렬될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성사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성사가 되느냐에 있어서는 미국이 그동안 보여왔었던 이 스탠스 그리고 이란이 딱히 큰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쪽으로 이 협상이 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중동 상황을 좀 살짝 짚어봤는데 관건은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제가 아까 살짝 이런 말씀 드렸죠. 기름값이 좀 걱정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민일보 기사 볼까요? 기름 가득이요. 유가 인상 우려에 주유소 지금 긴 줄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기름값 다시 좀 내려갈 수 있겠나라는 생각에 기대를 살짝 좀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파격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에도 역대 첫 장관 유임. 이 통합실용인선 기조 드러나. 네. 어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11명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유임이 된 사람이 있죠. 바로 여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 유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만 놀라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송 장관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학을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리고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네, 윤주진 위원님. 당사자도 놀랐어요.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정권이 바뀌었는데 장관이 유임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네. 처음인데요. 특히 수권 정당이 바뀐 상황, 그러니까 서로 여야가 교체된 상황에서의 기존 장관이 유임된 사례입니다. 다만 송 장관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무직 장관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 부분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의 수를 쓴 겁니다, 이거는. 예, 왜냐하면은 중도 통합 행보의 어떤 상징성,
그리고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은 없다. 네. 그리고 보수 인사도 난 쓸 수 있다. 또 공직 사회에 대한 어떤 사기 저하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포석을 둔 것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송 장관에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송민영 장관이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관이라는 자리가 일반 뭐 고위 실국장 자리가 아니잖아요. 차관도 아닙니다.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국무위원입니다. 한 국정의 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정권의 주요 요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이 양곡법 등 농업사법 이걸 갖고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이뤘고 거기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본인이 네. 제안했을 정도로 이 농망사법이라고 하면서 비판했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송 장관이 뭐 저는 그 자리를 욕심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분은 이제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어쩌면 관행대로 관성대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처럼 맞아. 양곡법, 윤석열 정부 때 양곡법 계속 통과시킬 계속 올라오는 거를 거부권 행사로 지금 막았었는데 근데 그때 그 장관이 지금 계속 가면 그럼 양곡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윤석열 정부 때 양곡법을 두고 지금 송 장관과 당시엔 야당이었었던 민주당 의원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농정 4대 악법?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의원님, 우리 쌀값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국관리법 하면 쌀값 더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장관이 농민 편을 들어줘야. 저는 농민들 생각밖에 안 합니다. 농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보세요.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원님. 농민들 죽이기만 하고 있잖아요. 쌀값 더 떨어져요. 농림부 장관 퇴장하세요. 의원님, 퇴장하세요. 쌀값 더 떨어져요. 개정안 전 정부에서는 반대하셨었는데 이제 조건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상황이 됐어요. 분명히 양곡법, 윤석열 정부 때는 반대하고 거부권 요청을 올렸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서는 그럼 이거를 통과시키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국정 철학에 부합되는 뭐 행정을 하는 장관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자체에 지난 정부는 조금은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했을 땐 그 논리로 또 맞서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 새로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이 부분을 찬성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해서 농정이요 양곡관리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서 송민영 장관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봐서는 계속 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농업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신박하지 않습니까? 새롭고 놀랍잖아요. 놀랍죠. 지난 정부의 장관을 그대로 위임시켜서 쓴다. 이게 저는 아까 이제 파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전 파격보다는 실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경제 정책이든 정치든 실용입니다. 이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그 실용감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떤 인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꼭 지난 정부의 장관뿐만 아니라 네. 기업인들을 데려다가 쓰고 64년 만에 문민장관을 만드는 이런 파격적인 인사들을 보면 결국에는 실용에 집중한 하나의 인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의 여지는 없다. 그냥 신박한 인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격 인사라기보다는 실용 인사다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맞는 표현 아니겠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땐 양곡법 그랬는데 이번에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맞지가 않다. 그 말씀 중에 나왔던 게 사실 송 장관은 또 공무원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새 정부 기조에 또 새 공약에 또 맞추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두 분 사실 그 부분에서도 공통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렀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당시 대표였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후보자님 그 아들한테 뭐 4년 동안 1억이
증여가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 용돈 차원에서 좀 주었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무사하고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증여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반성하면 될 일이지 1억을 용돈 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네, 서영주 대변인. 네. 그 사실 이 국정 철학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 그런 부분은 이 국정 철학에 맞춰서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장관이 임명될 때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지적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도 당시 아마 최고위였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답답합니다라고 굉장히 세게 좀 비판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불과 한 2년, 3년 전인 거거든요. 2년, 3년 사이에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럼 바뀐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네. 첫 번째는 그 역할에 충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네. 야당 대표로서 나를 세워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죠. 지난 정부에 있어서의 그 장관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고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모두의 대통령이죠.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포용하고 안아야 된다. 그리고 그 능력을 찬찬히 살펴봤을 거라고 봐요. 네. 두 번째 이제 실용입니다. 실용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을 쓸 때 우리들이 정치권이 참 잘못된 게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는데 한 가지를 못하면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실용이라는 건 뭐냐면 네.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조금 걸려도 9가지를 잘하면 이 사람을 씁니다. 그게 실용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의 송민현 장관의 인선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안 좋은 한 가지만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보통 사람을 볼 때는 몇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잘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을 배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 판단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데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윤주신 의원님 하셨어요. 실용 인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 농업사법이라는 것이 상징성이 너무 큰 것입니다. 아까 진보와 보수를 넘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양국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시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진보적인 해법과 보수적인 해법이 갈리는 문제거든요. 네. 진보적 해법은 뭡니까? 정부가 쌀을 어느 정도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정부가 개입하는 수법입니다. 아니면 보수적인 수법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특산물을 더 많이 만들게 한다든지 시장을 유도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농업 정책이라 할지라도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180도 바뀌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똑같은 장관이 두 가지의 180도 다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장관은 철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장관 코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로봇 같은 장관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천명했던 책임 장관, 실용 장관, 실무 장관 이런 거랑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심플합니다. 다음 후보자를 못 정한 겁니다, 아직. 네, 그래서 일단은 유임을 한 것이고요. 농업사법을 처리하는 것까지 하고 네.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교체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실용이다, 아니다. 후임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일단 어제 발표된 장관 인선이 송 장관 한 명만 나온 게 아니죠. 11명이 총 발표가 됐습니다. 그중에 또 한 명 주목받는 사람 있죠. 바로 여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씨입니다. 김영훈 후보자입니다. 열차 운행 중 장관 지명된 김영훈 노란봉투법 처리 여부 주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좀 사진 같이 볼까요? 실제로 어제 김천역인가요? 네, 여기 열차 운행을 하다가 김천역에 잠깐 섰을 때 기자들이 가서 장관 후보자다 그러고 딱 찰칵 찍은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현재 열차를 운영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 운행을 하고 있는 열차 기관사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서영주 대변인님 네. 현직 열차 기관사가 장관에 지명이 된 적이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이런 거는 이제 파격이라고 해야죠. 네. 파격 인사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이게 이재명 정부의 인사 스타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례나 관행을 깨고요.
사실상 민주노총에서 어떤 위원장 역할을 했으나 현장의 노동자로서 오랫동안 노동자로서의 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동안은 어떤 그 엘리트 노동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이력을 가지고 거기에 서서 내가 노동 이력으로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철도기관사가 노동부 장관이 됐다. 저는 이거는 새로운 실험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되는 네. 이제는 장관직이 뭔가 고위 엘리트나 학벌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누구든 간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행정을 필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김영훈 이제 후보자가 뭐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질문과 응답이 있었을 텐데 있을 네. 것인데 저는 굉장히 좀 그 청문회 자체도 재밌고 신선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대가 큽니다. 이런 인사야말로 파격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윤주진 위원님은 어떤 인사라고 앞에 붙이시겠습니까? 저는 파격이 아니라 충격이라고 보는 것이 충격이다. 이 사람이 철도 기관사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물론 이분이 지금 현재 그런 일을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 고용노동계에서 지금 개혁의 1순위가 어디입니까? 민주노총입니다. 강경노조, 강성노조, 귀족노조 이야기 들어가면서도 전혀 노동개혁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사건건 파업과 불법 폭력 집회 이런 것들로 대한민국을 멍들게 해왔던 그 네. 민주노총의 수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다 이거요.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들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일이에요. 정말 아마 바들바들 떨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노동시장이 얼마나 더 경직될 것인지, 노동 그 규제가 얼마나 더 강화될 것인지. 지금 안 그래도 노동 문제 때문에 좋은 글로벌 기업들도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 판국에 민주노총 살리기를 한다? 이거 경제 안 살리겠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인사고요. 이제 민주노총이 청구서를 들고 올 겁니다. 그 청구서를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저는 좀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파격 인사다 아니다, 충격 인사다, 현직 기관사가 장관에 임명됐다 아니다,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명된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서영주 의원님 계속 손을 한 3번쯤 드셨어요. 예. 말씀해 보시죠. 근데 이제 좀 그 보수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도 네.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고를 좀 넓혀서 이게 민주노총을 딱 규정해 버리잖아요. 네. 불법 집단이다, 과격하다. 일부 그런 건 있어도 전체의 민주노총은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노조로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양대 노총으로서 축이잖아요. 네. 그중에 늘 한국노총 출신들이 많이 정치권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민주노총 측에서 이렇게 장관직이 오는 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수를 잘 쓰는 게 민주노총이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발목 잡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민주노총 출신을 고위직인 장관에 앉혀놓습니다. 네. 그 민주노총이 더 과격해질까요? 조금 더 부드러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부드러워지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 뭐 이게 뭐 기업을 죽인다, 뭐 노동자들이 더 강해진다. 저는 그런 좀 경직성은 좀 풀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노총 출신을 장관으로 앉힌다고 한다면 민주노총에서 덜 과격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오히려 한 해도 전략일 수도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관련된 제목은 그래요. 노란봉투법 처리 여부 주목. 노란봉투법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금 여당의 입장과 그리고 아마도 추측컨대 전 민주노총 위원장인 이 김영훈 후보자의 입장이 같을 겁니다. 때문에 처리하는 것 자체가 주목이 되는 사안까지는 아닐 텐데 진짜 주목되는 건 다음 기사 볼까요? 이거죠. 회계 투명화 철회, 노동계 정부 압박 대선 청구서 꺼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짚기 전에 서영주 대변인 짧게 네.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회계 투명화 철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인 겁니까? 철회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인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회계 투명화라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맞는 것이고 말씀한 대로 이재명 정부는 실용입니다.
그런데 그 실용의 대상은 국민이에요. 민주노총이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왜 노조도 이 자금이 들어왔을 때 회계로 투명하지 않고 하느냐라는 부분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거 하고 가자. 네. 그게 맞지 않냐. 들어온 게 있으면 깨끗하게 회계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선 청구서로 온다고 해서 그걸 다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무게감을 좀 실리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회계 투명화는 계속 갖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주진 위원님. 그렇다고 하면 김영훈 후보자는 이 상황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아마 직면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샌드위치 압박을 받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결국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어떻게 보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장관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임명해놓고 민주노총의 가장 최대 수건 사업, 수건 과제를 거부한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김영훈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아마추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민주노총 전체를 제가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과 작년 11월만 해도요. 바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1심 재판부가 나왔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중죄가 나왔어요. 그런 지금 이 대북정책, 한미동맹 그리고 뭐 친중정부라는 어떤 오해 이러한 것 복잡한 실타래가 지금 얽혀 있는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이런 국민적으로 안보상의 우려까지 자극할 만한 민주노총 출신의 위원장을 썼느냐. 저는 좀 섣부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특히 이제 경사노위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네. 민주노총의 의견도 이 정부 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금 현재 노동부 장관의 가장 제1대 과제는 노동개혁이에요. 근데 노동개혁에 가장 거리가 먼 전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거는 우리 기업에 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죠.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추측컨대 청문회 일정이 잡히면 청문회에서 나올 얘기들인 거겠죠. 이런 얘기들이 청문회에서 당사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여야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를 좀 같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히입니다. 뭐가 신속히냐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법정에서 윤과 첫 대면 재판 신속히 진행해달라. 네. 지금 내란 특검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재판에서는 기존의 검찰이 계속 공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있었던 재판에는 직접 내란 특검에 박옥수 특검보가 나와서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면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어제 재판정 들어가는 모습부터 잠깐 보고 오시죠. 내란 특검이 사건 넘겨받고 출석하는 첫 재판인데 입장 있으실까요? 경찰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계신데 특검 소환에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건희 여사는 계속 소환에 네, 사실 지난 재판 때는 좀 빠져주시죠. 좀 비켜주세요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뚜벅뚜벅 옆에 지지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옅은 미소를 띠고 이 재판정에 들어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바로 내란 특검의 박옥수 이 특검보였다라는 건데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재판 신속히 진행해달라. 박옥수 특검보 처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공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서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다 임박을 했다. 그러니 법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으니까 요거 좀 빨리빨리 참작해서 재판을 지금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럼 드는 의문이 이런 거죠. 이경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란 재판이 보통의 재판들 진행되는 속도보다 좀 늦은 것이냐 아니면 원래 속도대로 가는 건데 약간 이 보란 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첫 대면에서 빨리 진행해 주세요라고 재판부에 얘기하면서 슬쩍 약간 엄포 비슷하게 놓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통상적인 재판에 비교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네. 보통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이제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관련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증인 신문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매주 재판이 열리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시간을 단축시켜서 빠르게 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또 이제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진행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또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또 주장을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또 재판부에서 시간을 좀 할애를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뭐 이게 지금 공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뭐 박학수 특검보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특검이 이제 이 공소 유지를 담당을 하게 됐고 네. 앞으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 재판에 있어서도 뭐 우리가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여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재판부에서도 좀 그런 취지를 좀 받아줘서 좀 재판 절차가 좀 원활하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를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조금 의견 필요가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통상의 재판이랑 똑같은 연장선상으로 놓고서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쨌거나 이 특검 입장에서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얘기 중에 나왔죠. 공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서 구속된 피고인들이 다 지금 줄줄이 석방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6일, 내일 모레예요. 네, 26일 날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관련해서 추가 기소를 했고 구속심사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연기가 된 그런 상태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마찬가지로 이달 말입니다. 6월 30일이에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7월 2일인데 여기도 추가 기소 그리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요청을 좀 한 상태고요. 그리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기도 추가 기소 가능한 7월 2일입니다. 7월 5일, 7월 7일, 7월 9일. 그러니까 6말 7초 사이에 다 지금 뭐 만기가 노래한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줄줄이 구속기한이 만료가 된다라는 건데 일부는 지금 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는 추가 기소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속영장 이 발부를 다시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전 이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이 전 정보사령관 등등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똑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비화폰 관련해서 연관된 사람들은 비화폰 수사된 진척사항으로 추가 기소를 한다고 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같은 사실관계로 이제 구속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결국은 이제 아마 기록 검토를 통해 가지고 뭐 여죄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지금 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라든지 문상호 전 사령관은 지금 이제 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 추가로 이제 그렇게 영장을 발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사령관들에 있어서는 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보게 됩니다. 이제 재판을 했을 때 기존에 이제 뭐 헌재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내란 재판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진실되게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태도도 좀 보게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협조적으로 나오게 된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건강상의 또 이슈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재차 이제 구속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까지는 뭐 추가로 기소될 만한 사안을 발견을 하지 못했더라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기록 검토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혐의가 이제 드러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재판 태도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뭔가 다른 뭐 석방이 되게 되면 다른 관련자들하고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제 김용현 전 장관처럼 이렇게 추가로 이제 기소를 해서 구속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김용현 전 장관도 그래서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이 되지 않았죠. 지금 현재로서.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를 했죠.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해서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오늘 오후에 구속심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일 내일로 구속영장 신문기일이 바뀌었습니다. 연기가 됐다라는 거죠. 원래대로면 23일 오후였었어야 됐는데 25일 구속영장 신문기일로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속기한 만료가 26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25일에 신문기일에서 이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26일 날 풀려나게 되는 건데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김용현 재구속 결정 내일로 연기가 됐다. 왜? 이거 보겠습니다. 재판부 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김 씨 측 공소 자체가 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서영주 대변인님 예상하셨나요? 기피 신청할 거란 예상하셨습니까? 당연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김용현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 일말의 반성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본인이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반성? 국민들한테 미안함도 없어요. 본인들만 편하면 된다.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우울한지를 모르고 하는 상황이라서 정말 볼썽사납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25일 날 구속영장 실질심사 부분에 있어서 저는 특검의 추가 기소가 저는 받아들여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죄값을 나중에 이제 재판부에서 내리긴 하겠으나 이 재판받는 과정 자체도 죄값을 받는 온전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이 거리를 활보하다는 자체도 국민들은 마음이 아플 거예요. 죄값을 제대로 받는지 모르겠다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줄줄이 7월 2일까지 이제 구속 일기가 이제 맞춰지는 많은 내란 우두머리부터 시작해서 주요 종사자들을 보면 이 윤석열의 검찰이 정말 막 가는구나. 심은영 검찰총장이 최소한 저분들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 직영판사의 직시항으로 포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다른 구속연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또 다른 혐의로 해서 연장을 해왔거든요. 손 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이 내란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빨리 조속히 이 내란을 털어내고 정말 좀 새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용현 전 장관도 이게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판적인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김용현 전 장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 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거 기본적으로 추가 기소 자체가 이 공소 자체가 좀 불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법정 안에서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공소제기 이후에 특검보를 임명했기 때문에 이거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다. 수사 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공소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공소 관여 자격 자체가 있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특검 쪽에서는 할 수 있죠, 당연히. 공소제기 왜 못합니까? 그리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SNS 메신저 사진으로라도 내가 지금 당장 자격 확인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검사는 발언권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고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더불어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신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퇴정을 하고 있는데 퇴정하는 재판부 뒤에 김용현 장관 쪽에서는 아니 6개월이 다 지날 때까지 추가 기소도 안 하고 있다가 왜 25일로 신문기일을 지정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다시 한번 또 고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변호인 측 퇴정하고 난 다음에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요거까지 들어보고 오시죠. 내란에 관한 공사실은 지금 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구속기간이 만료로 석방이 임박한 상태인데 그걸 잘못해서 정죄를 해서 또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새로운 구속사유에 해당할 수가 없죠. 네,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는 이건 추가 기소가 구속사유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헌법에 이 특검 자체가 또 맞지가 않는다 하면서 원천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주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내란 특검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수사가 개시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기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특검보의 임명 자체는 사실은 이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가 개시가 되고 나서의 이후에 이제 기소 절차이기 때문에 뭐 그 절차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내란 특검 자체가 결국은 이제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제 출범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법 안에 있어서는 어쨌든 기존의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그 사건도 특검이 이제 사건을 이첩을 받아와서 특검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검법 또한 어떻게 보면 국회법에 따른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제 크게 별 뭐 문제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제 자체에 있어서는 뭐 피고인 측의 방어권을 운운하고 계속해서 이제 재판부의 기피 신청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는 이유는 적어도 26일만 지나자. 왜냐하면 그때는 석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을 조금 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는 했지만 다시 25일로 기일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뭐 물론 이제 그 심증이 정확히 다 드러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일을 25일로 지정을 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주장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정을 했다라는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 구속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암시를 해줬다라고 봐도 될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조심스럽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뭐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만 그게 이제 납득할 수 있는 뭐 그런 근거로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뭐 25일에 뭐 아마 결정이 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마 구속이 연장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재판부가 26일 이후가 아니라 25일 오전 10시로 다시 연기 시점을 이 기일을 잡았다는 얘기인즉슨 사실상 발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쪽이 좀 무게가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윤주진 위원님.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재판받을 때 태도적인 측면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이런 전략이 본인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글쎄 플러스가 되는 전략일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어떤 현실적 판단과는 좀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김용현 장관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또 고령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 외부에서도. 특검의 수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나중에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을 때는 또 그때 가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왜냐하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구속 재판이 예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상 참작이 조금이라도 가능할 수도 있었을 법도 한데 이렇게 재판부 안에서 오히려 특검을 상대로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오히려 더욱 부정적인 시각을 볼 수밖에 없고, 이 재판부가 지금 뭐 기피 신청이니 뭐니 여러 가지 그냥 막 뭔가 좀 들어주는 척을 하잖아요. 그 말은 즉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구속을 연장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지금 이 사건의 혐의 피고인들, 피의자들의 이 현재 재판을 대하는 태도가 정무적으로는 사실은 매우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스스로 약간 조금 뭐랄까요, 위기를 더 키우는 그런 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이런 게 어떤 전략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썩 좋은 전략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진행될 당장 내일이죠. 내일 오전 10시 구속 심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입니다. 지금 현재 8시 58분을 넘어가고 있는 잠시 뒤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까지 볼까요? 사적 채무, 재산 증식, 후원, 가시지 않은 돈 의혹 걷어낼까 누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이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인사청문회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적 채무, 재산 증식, 후원 이런 문제, 어떤 돈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 이런 의혹들을 좀 걷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동안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관련한 재산 논란 저희 그래픽으로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먼저
2018년에 만들어진 이 1억 4천만 원 사적 채무가 있었다라는 거. 이게 한꺼번에 이 똑같은 어떤 계약서로 해서 일괄해서 한날 한시에 좀 쭉 다 빌렸다라는 거. 근데 상환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했다. 그리고 수상한 부분이라고 이 얘기가 되는 게 채권자가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들이 공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상환 의지가 있었던 거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지금 제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수입보다 많은 지출, 수입과 지출을 따져봤더니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좀 돈이 앞뒤가 안 맞는다. 왜냐하면 중간에 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원금 내역도 뭐 딱히 들어온 것도 없고 불투명하고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출판기념회 같은 거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근데 출판기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경조사도 있고 출판기념회도 있고 다른 수입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후원 대가성 여부. 지금 김민석 후보자 쪽에서는 오랜 지인 관계라 이 후원자가 좀 도와준 그런 측면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대가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인다. 켜켜이 어떤 이 행사들 이런 데에서 다 이 사이사이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실제 직접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건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출 시한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시한을 현재까지 어긴 바가 없습니다. 그 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 그럼요. 시한. 예. 그래서 그때까지 다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됩니다. 어차피 수치자를 다 이제 공개할 거니까 예. 제가 하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또 예. 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도 2번 있었고 그러면 대충 그 생각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를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그동안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이 경사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 개념회도 2번이나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딱 의원 세비만 갖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는데 다 이게 소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주진 위원님. 오늘 청문회에서 다 의혹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 채무라 하더라도 이 채무의 진정한 어떤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갚아도 되지 않는 채무라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채무겠습니까? 겨우 이제 총리 후보자 지명 받아가지고 부랴부랴 뒤늦게 갚은 채무가 정상 채무가 아니죠. 그거는 사실상 너 쓰고 싶을 때까지 마음껏 써라고 하는 불법 정치자금성 채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억 정도의 돈이 거쳤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요. 지금 4번의 경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4번을 그냥 똑같이 나눠서 1억 5천이라고 해볼게요. 1,000명이 15만 원씩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골고루 다 조금씩 내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부분이 아니라 특정 소수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경조사비를 냈다면 이거는 불법 정치자금이에요.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문제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김민석 후보자가 말로만 설명을 한다 한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이제 청문회에서 결국은 해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강행한다면 그냥 뭐랄까 도덕적 오점이 남아있는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청문회에서 이게 과연 이 해명이 되겠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강행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자 조선일보입니다. 현금으로 7억 추징금 낸 김민석 출처를 해명했지만 또 계산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동아일보도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김민석 경조사 등 없었던 작년 추징금 1억 1,557만 원 납부 논란. 그럼 경조사 있고 출판기념회 있고 그거 그 해 다 쓰면 신고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경조사도 없고 출판기념회도 없었는데 작년에 1억 5천만 원은 뭘로 낸 거야? 뭐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이에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일단 뭐 지금 회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수입과 지출이 안 맞다. 이제 회계 문제라서 저는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회계가 안 맞다라는 거 갖고 이게 싸우는 걸 처음 봐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국민들이 좀 복잡하긴 한데 버릇만큼 썼겠지라고 국민들이 하지. 총리로 자격 없어 이럴까요?
아까도 자료화면에 나왔지만 뭐 지인들과의 11명의 어떤 차용증이 이게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 다 갚았잖아요. 결론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 말이 나올까 봐. 그리고 돈 빌리는데 은행이 아닌 이상 아는 사람한테 빌리지 지나가던 사람한테 빌립니까? 차용증 가져가면 그냥 제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빌릴 수 있어요? 지인한테 빌리는 거예요, 돈은. 그래서 문제가 될까 봐 은행 대출 받아서 갚았으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이거를 꼬투리 잡을 수 없는 건 그럼 빌린 사람들 중에 누가 이건 내가 정치자금으로 줬다라고 어떤 뭐 폭로성 어떤 증언을 확보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 추측입니다. 그리고 수익 지출 안 맞는 건 한 번에 경사, 애사, 그다음에 출판기념회 2번이면 4번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인들이 통상 한 뭐 어떤 행사에 있어서 2억에서 3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했으면 충분히 그 수익 자체는 뭐 보강이 가능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윤지준 의원께서 그러면 경사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낸 건 이건 정치자금 위반 아니냐? 그건 너무 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오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만 말끔하게 다 털어낼 수 있는 사안 같고요. 주진우 의원이나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민망할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말끔하게 의혹들 다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오늘 청문회가 원래 이 국민의힘에서는 3일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 민주당에서 이 관련해서 이 김민석 후보자가 이거 개인정보 다 동의하고 내가 자료 제출 다 완전히 다 할게. 그러니 이틀만 합시다 해서 오케이. 그럼 이틀만 합시다라고 됐어요. 근데 어제 인사청문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성명을 냅니다. 뭐라고 냈나 같이 볼까요? 이종배 의원의 성명. 인청특위 의결로 요구한 자료의 제출 시한이 지난 22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근데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답변 제출률은 25.6%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오후 6시, 어제 얘기한 거니까 어제 오후 6시까지 요구된 자료 다 성실하게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윤주진 위원님. 사실 이게 어제 오후 4시를 기점으로 나온 성명인데 그럼 현재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청문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다 자료가 제출이 됐을 것이냐라는 거죠. 거의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재명 정부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도 전에 총리처럼 행세하면서 간담회를 열고요. 자료 제출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아마 뭐 해봐야 저는 50%도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료 제출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출입국 기록. 아니 그러면 법무부에서 정식으로 떼서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지 임의로 정리한 자료를 내고. 이게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동안 그러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 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왜 국회를 무시하냐. 왜 국회를 패싱하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지금 본인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했었던 얘기와는 좀 사뭇 다른 상황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